가든 파티를 그만둔다고? 로라, 어리석게 굴지 마. 그럴 수 없어. 우리가 파티를 중지할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아. 그러니 엉뚱한 생각하지 마. 하지만 정문 바로 앞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가든 파티를 열 수는 없잖아. 캐서린 맨스필드, 가든 파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가든 파티는 20세기 단편문학의 정수로 평가받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파티를 준비하던 주인공 로라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시대를 초월해 독자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는 보석 같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작품을 읽으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지거든요. 다른 사람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 궁금해지니까요.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쳐야 했던 작가는 이 소설 집필 당시 폐결핵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책을 덮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투병과 한 뼘 더 다가온 죽음이 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가든 파티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그리고 날씨는 좋았다. 가든 파티를 위해 날씨를 주문했다고 해도 이보다 더 완벽한 날씨를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바람도 없고 따뜻하며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오직 하늘에는 옅은 금빛 안개가 덮여 있었는데 초여름에 가끔 있는 현상이다. 정원사가 새벽부터 일어나 잔디를 깎고 쓸어낸 덕분에 데이지 식물이 있던 어둡고 평평한 자리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빛나 보였다. 장미를 말하자면 가든 파티에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유일한 꽃이자 누구나 알고 있는 꽃이다. 수백 송이. 그렇다. 말 그대로 수백 송이가 하룻밤 사이에 피어났고 초록색 덤불은 마치 대천사가 방문한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 아직 아침 식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꾼들이 천막을 세우러 왔다. 천막을 어디다 설치할까요, 엄마? 얘야, 나에게 물어봐야 소용없단다. 올해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맡기기로 했지 않니? 내가 엄마라는 건 잊어버리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대해주렴. 하지만 매그는 일꾼들을 감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 식사 전에 머리를 감고 녹색 터번을 두르고 아직 젖어있는 곱슬머리가 뺨에 드리워진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비처럼 우아한 조스는 항상 실크 페디코트와 기모노 재킷을 입고 내려왔다. 로라, 네가 가야겠다. 너는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로라는 날아가듯 나갔다. 빵과 버터 조각을 들고서. 밖에서 먹을 핑계가 있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다. 게다가 그녀는 정리정돈하는 일을 좋아해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셔츠만 입은 4명의 인부가 정원 길가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캠퍼스 두루마리가 감긴 막대를 들고 있었고 큰 공구 가방을 등에 메고 있었다. 그들은 인상적이었다. 로라는 이제 빵과 버터를 내려놓고 싶었지만 둘 곳도 없었고 버릴 수도 없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눈을 가늘게 뜬 채 진지한 인상을 지려 노력하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워 그녀는 부끄러워졌고 어린 소녀처럼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 천막 때문에 오셨나요? 맞아요, 아가씨. 가장 키가 큰 남자가 말했다. 그는 마른 체형에 주근깨가 있었는데 공구 가방을 옮기더니
밀짚 모자를 뒤로 젖히며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천막을 치러 왔습니다. 그의 미소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친근해서 로라는 안정을 찾았다. 그의 눈은 작지만 아주 짙은 파란색이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들도 미소 짓고 있었다. 괜찮아요? 우린 당신을 물지 않아요. 그들의 미소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일꾼들은 정말 친절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아침인가. 하지만 아침 날씨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천막 치는 이야기만 해야 한다. 백합 잔디밭은 어때요? 괜찮나요? 그녀는 빵과 버터를 들고 있지 않은 손으로 백합 잔디밭을 가리켰다. 그들은 고개를 돌려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작고 뚱뚱한 남자가 아랫입술을 내밀었고 키 큰 남자는 눈살을 찌푸렸다. 별론데요? 그가 말했다. 눈에 띄지 않아요. 천막을 설치할 때는 그는 로라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눈에 확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해요. 제 말 이해하죠? 로라가 자라며 교육받은 걸 생각했을 때 일꾼의 눈에 확 띄는 이라는 표현이 예의 바른 것인지 잠깐 고민했지만 그의 말은 이해했다. 그럼 테니스 코트 구석은 어때요? 그녀가 제안했다. 한쪽에는 밴드가 사용할 거예요. 아, 밴드를 부르시는군요. 또 다른 일꾼이 말했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테니스 코트를 훑어보며 초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아주 작은 밴드예요. 로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마 밴드가 아주 작다면 그가 별로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키 큰 남자가 끼어들었다. 저기 보세요, 아가씨. 저기가 딱이에요. 저 나무들 옆에, 저쪽이요. 그곳이 좋겠어요. 카라카 나무들 옆이라니? 그러면 카라카 나무들이 가려질 것이다. 그 나무들은 넓고 빛나는 잎과 노란 열매가 달려있어 너무나 아름다웠다. 마치 무인도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당당하고 고독하게 잎과 열매를 햇볕에 들어올리며 일종의 고요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천막으로 가려야만 할까? 그래야만 했다. 이미 남자들은 그들의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그 장소로 향하고 있었으니까. 키 큰 남자만 남아있었다. 그는 몸을 숙여 라벤더 가지를 손가락으로 짚어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라벤더 냄새까지 신경 쓰는 그의 모습에 경이로움을 느낀 로라는 카라카를 까맣게 잊었다. 그녀가 아는 남자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 정말 멋진 일꾼들이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같이 춤을 추고 일요일 저녁 식사를 하러 오는 유치한 남자들 대신 이런 일꾼들이라면 더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말이다. 키 큰 남자가 봉투 뒷면에 천막 설계도를 그리는 걸 보면서 그녀는 이 모든 게 터무니없는 계급 차별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사실 그녀는 계급 차별을 느껴보지 못했다. 조금도, 한 번도. 곧이어 나무망치 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으며 거기 괜찮아 친구? 라고 누군가는 외치고 있었다. 친구라니, 이 얼마나 다정하고 친근하게 느껴졌는지. 로라는 키 큰 남자에게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 상황에 자기에게 얼마나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사회적 관습이나 계급 구분 같은 어리석은 것들을 자신은 경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마치 일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로라, 로라 어디 있니? 집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갈게요. 로라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길을 따라 계단을 올라 베란다를 가로질러 현관으로 들어갔다. 홀에서 아버지와 로리가 사무실로 갈 준비를 하며 모자를 닦고 있었다. 저기 로라,
로리가 빠르게 말했다. 오늘 오후 전에 내 코트를 한번 봐줄래? 다림질이 필요한지 확인해줘. 그럴게.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며 로리에게 달려가 그를 꼭 껴안았다. 난 파티가 정말 좋아. 오빠도 그렇지? 로라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물론이지. 로리는 따뜻하고 소년 같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동생을 꼭 안아주고는 부드럽게 밀었다. 전화 받으러 가. 전화. 네네. 키티, 안녕? 점심 먹으러 올래? 그래, 와. 물론 기쁘지. 그냥 간단한 식사야. 샌드위치랑 머랭, 그리고 집에 있는 아주 간단한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야. 오늘 아침 날씨가 정말 멋지지 않니? 네 하얀 옷? 그럼 괜찮지. 잠깐만. 엄마가 불러. 끊지 말고 기다려. 로라는 몸을 뒤로 기대며 말했다. 뭐라고요, 엄마? 안 들려요. 셰리던 부인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서 들렸다. 지난 일요일에 썼던 그 예쁜 모자를 쓰라고 해라. 엄마가 지난 일요일에 썼던 예쁜 모자를 쓰라고 하셔. 좋아. 1시에. 안녕. 로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팔 위로 머리를 올린 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기지개를 켠 후 팔을 내렸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고 한숨을 쉰 직후에 그녀는 재빨리 일어났다. 그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집 안의 모든 문이 열린 것 같았다. 집 안은 부드럽고 빠른 발걸음과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했다. 주방으로 이어지는 녹색 베이지 문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열리고 닫혔다. 그러자 길게 낄낄거리는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피아노가 뻣뻣한 바퀴 위에서 움직이는 소리였다. 하지만 공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침 공기가 항상 이랬었나? 창문 위쪽으로 들어와 문으로 나가는 작은 바람들이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2개의 작은 햇빛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잉크병 위에 또 하나는 은색 사진 액자 위에 있었다. 따뜻하고 작은 은색별. 그녀는 그 점에 입맞춤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현관벨이 울렸고 세디의 프린트 치마가 계단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가 중얼거렸고 세디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셰리던 부인께 물어볼게요. 무슨 일이야, 세디? 로라가 복도로 나오며 물었다. 꽃집에서 왔어요, 로라 아가씨. 정말 그랬다. 문 안쪽에는 분홍색 백합 화분으로 가득 찬 넓고 얇은 쟁반이 놓여 있었다. 다른 종류는 없었다. 백합뿐이었다. 칸나백합 큰 분홍색 꽃들이 활짝 피어 밝은 진홍색 졸개 위에 무섭도록 생생하게 피어 있었다. 세디. 로라가 말했다. 그 소린 작은 신음 같았다. 그녀는 백합의 불꽃에 몸을 녹이려는 듯 몸을 웅크렸는데 마치 자신의 손가락과 입술, 가슴 속에서 백합이 자라는 기분이 들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녀가 작게 말했다. 아무도 이렇게 많이 주문한 적 없어. 가서 엄마를 찾아와. 하지만 그 순간 셰리던 부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맞아요. 부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네, 제가 주문했어요. 정말 아름답지 않니? 부인이 로라의 팔을 꾹 눌렀다. 어제 꽃가게를 지나가다가 창문에 진열된 걸 봤어. 그리고 문득 내 인생에서 칸나백합을 한 번쯤은 충분히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지. 가든 파티가 좋은 핑계가 될 거야. 하지만 엄만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로라가 말했다. 세디는 가구 없었고 꽃집 직원은 여전히 밖에 있는 그의 밴 안에 타고 있었다. 로라는 엄마의 목에 팔을 두르고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엄마의 귀를 깨물었다. 사랑하는 우리 딸, 넌 논리적인 엄마를 좋아하지 않겠지? 여기 꽃가게 직원이 있지 않니? 그는 여전히 더 많은 백합을, 또 다른 쟁반을 들고 있었다. 문 안쪽 양쪽 현관에 쌓아두세요. 셰리던 부인이 말했다. 로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네,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응접실에서 매그와 호세, 착한 꼬마 한스가 마침내 피아노를 옮기는 데 성공했다. 이제 이 소파를 벽 쪽으로 옮기고 의자 외에는 방에서 모두 치우면 어떨까? 좋아요. 한스, 이 테이블들을 흡연실로 옮기고 카펫에서 이 자국들을 지울 수 있게 청소기를 가져와. 아, 그리고 잠깐만 한스. 조스는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들은 그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항상 하인들이 어떤 연극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했다. 엄마와 로라 아가씨에게 여기로 오시라고 전해줘. 알겠습니다, 조스 양. 그녀는 매그에게로 향했다. 혹시 오늘 오후에 노래를 불러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피아노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 이 삶은 지루해를 연습해볼까? 통 타타타 티타. 피아노 소리가 너무 열정적으로 울려 퍼지자 조스의 얼굴이 변했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엄마와 로라가 들어오자 슬프고 수수께끼 같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 삶은 지루해. 눈물, 한숨, 변하는 사랑. 이 삶은 지루해. 눈물, 한숨, 변하는 사랑. 그리고 안녕. 그런데 안녕이라는 말과 함께 피아노 소리가 절박하게 들렸지만 그녀의 얼굴은 노래 정사와는 상관없이 미소를 지었다. 내 목소리 좋지 않나요, 엄마?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이 삶은 지루해. 희망은 죽을 때 온다. 꿈은 깨는 것. 하지만 그때 세디가 끼어들었다. 무슨 일이야, 세디? 실례합니다, 부인. 요리사가 샌드위치에 꽂을 깃발을 받으셨는지 물어보라고 하네요. 샌드위치에 꽂을 깃발이라니, 세디? 셰리던 부인이 꿈꾸듯 되물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부인이 깃발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디 보자. 부인은 세디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요리사에게 10분 안에 가져다 주겠다고 전해줘. 세디는 갔다. 이제 로라. 그녀의 엄마가 재빨리 말했다. 나와 함께 흡연실로 가자. 봉투 뒷면 어딘가에 이름이 적혀 있을 거야. 네가 대신 적어주렴. 매그? 당장 위층으로 올라가서 머리에 젖은 것 좀 벗어라. 조스, 당장 가서 옷을 마저 입고. 내 말 들리니 얘들아? 아니면 오늘 밤 아빠가 오시면 모두 말씀드릴까? 그리고 조스, 주방에 가게 되면 요리사를 좀 달래줄래? 오늘 아침부터 그녀가 무섭구나. 봉투는 식당 시계 뒤에서 발견되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거기에 있었는지 셰리던 부인은 상상할 수 없었다. 너희 중 누군가가 내 가방에서 꺼내간 게 분명해. 크림치즈와 레몬 커드라고 적혀있니? 달걀과... 셰리던 부인이 봉투를 멀리 들고 보았다. 쥐라고 쓴 것처럼 보이는데 쥐일 리가 없잖아? 그렇지? 올리브예요, 엄마. 로라가 어깨 너머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그래야지. 쥐와 달걀의 조합은 너무 끔찍하지 않니? 달걀과 올리브겠지? 마침내 목록 작성을 끝내고 로라는 그것을 주방으로 가져갔다. 요리사를 달래고 있는 조스를 발견했는데 요리사는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정교한 샌드위치는 본 적이 없어요. 조스가 감탄하며 말했다. 종류가 몇 개라고 하셨죠, 요리사님? 15가지? 15가지요, 조스 양. 정말 대단해요, 요리사님. 요리사는 긴 샌드위치 칼로 빵 껍질을 쓸어 담으며 활짝 웃었다. 고두버 상점에서 왔어요. 세디가 팬트리에서 나오며 말했다. 그녀는 남자가 창문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크림빵이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고두버는 크림빵으로 유명했는데 아무도 그 빵을 집에서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가져와서 식탁 위에 올려놔. 세디는 빵을 가져와 문으로 돌아갔다. 물론 로라와 조스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정도로 어리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은 크림빵이 아주 맛있어 보인다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요리사는 설탕을 털어내면서 크림빵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빵을 보니까 예전에 파티가 떠오르지 않아? 로라가 말했다. 그래, 맞아. 정말 가볍고 깃털처럼 생겼어. 과거를 떠올리기 싫어하는 실속파인 조스가 말했다. 하나씩 먹어봐요. 부인은 모르실 거예요. 요리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아침 식사 후 이렇게 빨리 크림빵을 먹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러나 2분 후 조스와 로라는 휘핑크림이 묻은 손가락을 핥고 있었다. 뒷길로 나가서 정원으로 가자. 로라가 제안했다. 남자들이 천막을 어떻게 치고 있는지 보고 싶어.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하지만 뒷문은 요리사, 세디, 고두버 상점의 직원, 그리고 한스가 막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다. 요리사가 흥분한 암탉처럼 혀를 찼다. 세디는 마치 치통이 있는 것처럼 뺨에 손을 대고 있었다. 한스는 이해하려고 얼굴을 찡그렸다. 오직 고두버 남자 직원만 즐거워 보였는데 그만이 아는 이야기 같았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 끔찍한 사고가 있었어요. 요리사가 말했다. 한 남자가 죽었대요. 한 남자가 죽었다고? 어디서? 어떻게? 언제? 하지만 고두버 직원은 자기 얘기를 뺏기고 싶지 않았다.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아세요, 아가씨? 아냐고? 물론 그녀는 알고 있었다. 거기 스콧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마부인데요. 오늘 아침 호크가 모퉁이에서 그의 말이 견인 차를 보고 놀라는 바람에 그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어요. 죽었다니? 로라가 고두버 직원을 바라보았다. 그를 들어 올렸을 때 이미 죽어 있었어요. 고두버 직원이 흥미롭다는 듯 말했다. 제가 여기로 올라올 때 그들은 시신을 집으로 옮기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요리사에게 말했다. 그는 아내와 5 아이를 남겼어요. 조스, 이리 와봐. 로라는 조스의 소매를 잡고 주방을 지나 녹색문 반대편으로 끌고 갔다. 거기서 그녀는 멈춰서 문에 기댔다. 조스, 모든 걸 그만둘까? 모든 걸 그만두다니? 조스가 놀라서 외쳤다. 무슨 말이야? 가든 파티를 그만둔다는 거지. 조스는 왜 모르는 척 하는 걸까? 가든 파티를 그만둔다고? 조스는 놀라 말했다. 로라, 어리석게 굴지 마. 그럴 수 없어. 우리가 파티를 중지할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아. 그러니 엉뚱한 생각하지 마. 하지만 정문 바로 앞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가든 파티를 열 수는 없잖아. 사실 비현실적인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작은 오두막들은 집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언덕 맨 아래에 있는 골목에 있었고 그 사이를 넓은 도로가 가로질렀다. 사실 그들은 너무 가까이 있었다.
그들은 눈에 거슬리는 존재였고 그 동네에 있을 권리가 없었다. 그들은 초콜릿 같은 갈색으로 칠해진 작고 초라한 집에 살았다. 텃밭에는 양배추 줄기, 병든 닭, 빈 토마토 깡통뿐 다른 건 없었다. 그들의 오두막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조차 가난해 보였다. 작은 누더기 같은 연기 조각들은 셰리던 집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거대한 은빛 연기와는 달랐다. 세탁부, 굴뚝 청소부, 구두 수성공, 그리고 집 앞을 작은 새장으로 장식한 남자가 살았고 아이들이 넘쳐났다. 셰리던 부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곳의 혐오스러운 언어와 그들이 옮길 수 있는 병 때문에 그곳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로 로라와 로리가 가끔 그곳을 지나가곤 했다. 그곳은 역겹고 지저분했다. 그들은 몸서리치며 나왔지만 그래도 어디든 가야 하고 모든 것을 봐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지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 불쌍한 여자에게 밴디의 음악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봐. 로라가 말했다. 로라. 조스는 진지하게 짜증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사고를 당할 때마다 밴드 연주를 멈추게 할 거라면 넌 아주 피곤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나도 너만큼이나 안타깝게 생각해. 나도 똑같이 동정심을 느낀다고. 그녀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그녀는 어렸을 때 싸울 때처럼 로라를 바라보았다. 감상에 젖는다고 해서 술 취한 일꾼이 다시 살아나지 않아. 조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취했다고? 누가 취했다고 했어? 로라가 조스에게 화를 내며 늘 그렇듯 이렇게 말했다. 엄마한테 가서 말할 거야. 그래, 그러렴. 조스가 말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로라가 큰 유리문 손잡이를 돌리며 말했다. 물론이지, 얘야. 왜? 무슨 일이니?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졌어? 새 모자를 써보고 있던 셰리 부인이 화장대에서 돌아섰다. 엄마, 어떤 남자가 죽었어요. 로라가 말했다. 정원에서? 엄마가 끼어들었다. 아니요. 놀랬지 않니? 시리던 부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큰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엄마. 로라가 말을 이었다. 그녀는 숨이 멎을 듯 숨을 몰아쉬며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니 당연히 파티를 할 수 없죠. 그렇죠. 로라가 간청했다. 밴드와 사람들이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들은 거의 이웃이라고요. 놀랍게도 엄마가 조스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로라는 당황했다. 엄마가 재미있어하는 것처럼 보여서 더 견디기 힘들었다. 엄마는 로라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하는 내 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린 우연히 그 소식을 들었을 뿐이야. 만약 누군가가 거기서 평범하게 죽었다면, 그리고 그 작은 오두막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린 여전히 파티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 노라는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엄마의 소파에 앉아 쿠션 주름을 꼬집어 뜯었다. 엄마, 우리 너무 무정한 거 아니에요? 로라가 물었다. 얘야. 셰리던 부인이 일어나 모자를 들고 로라에게 다가왔다. 로라가 말리기도 전에 부인은 그녀에게 모자를 씌웠다. 내 딸, 셰리 부인이 말했다. 그 모자는 네 거야. 널 위해 만든 거란다. 나한테는 너무 젊어 보이거든. 네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인 적이 없구나. 거울을 보렴. 부인이 손거울을 들었다.
하지만 엄마, 로라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볼 수 없어 옆으로 돌아섰다. 이번에도 셰리던 부인은 조스가 그랬던 것처럼 인내심을 잃었다. 넌 정말 어리석구나, 로라. 부인이 차갑게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희생을 기대하지 않아. 그리고 네가 지금 하는 것처럼 모두의 즐거움을 망치는 것은 동정심 있는 행동이 아니란다. 이해가 안 돼요. 로라가 말하며 방을 빠르게 빠져나와 그녀의 침실로 들어갔다. 거기서 우연히 그녀가 처음 본 것은 거울 속의 매력적인 소녀였다. 금빛 데이지로 장식된 검은 모자와 긴 검은 벨벳 리본을 단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한 적이 없었다. 엄마 말이 맞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엄마가 맞기를 바랐다. 내가 너무 엉뚱한 걸지도 모른다. 잠깐 그녀는 그 불쌍한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집으로 옮겨지는 시신을 떠올렸다. 하지만 모두 흐릿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였고 마치 신문 속의 그림 같았다. 파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기억하겠다고 그녀는 결심했다. 그리고 어쩐지 그게 가장 좋은 계획인 것 같았다. 점심은 1시 반에 끝났다. 2시 반까지 그들은 모두 파티 준비를 마쳤다. 초록색 코트를 입은 밴드가 도착해 테니스 코트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 저 밴드는 개구리 같지 않니? 키티 메이틀랜드가 탄식하듯 말했다. 지휘자를 가운데 두고 나머지는 연못 주위에 배치했어야지. 로리는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길에 밴드에게 인사했다. 그를 보자 로라는 다시 그 사고를 떠올렸다. 그는 로리에게 말하고 싶었다. 만약 로리가 다른 사람과 의견이 같다면 그건 괜찮을 거라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로리를 따라 로라는 복도로 나갔다. 로리. 안녕. 그는 계단을 반쯤 올라가고 있었지만 로라를 보고 돌아섰을 때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런, 로라, 정말 잘 어울린다. 로리는 로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고 결국 로라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밴드가 연주를 시작했고 고용된 웨이터들은 집에서 천막을 바쁘게 오갔다. 어디를 보나 허리를 굽혀 꽃을 구경하고 잔디밭 위를 산책하는 커플들이 보였다. 그들은 셰리던 정원에 내려앉은 새들 같았다.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손을 잡고 뺨을 맞대고 눈을 보며 미소 짓는 것이. 로라, 정말 사랑스럽구나. 모자가 정말 잘 어울린다, 얘야. 로라, 너 정말 스페인 사람 같아. 네가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건 처음 봐. 그러자 로라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차 드셨어요?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패션 프루트 아이스크림은 정말 특별해요. 로라는 아빠에게 달려가 애원했다. 아빠, 밴드에 마실 것 좀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완벽한 오후는 천천히 무르익었고 서서히 식으면서 꽃잎이 오므라지듯 끝났다. 이보다 더 즐거운 가든 파티는 없었어요. 최고의 파티였어요.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로라는 엄마와 함께 손님들 배웅을 도왔다. 그들은 모든 손님이 돌아갈 때까지 현관에 나란히 서 있었다.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정말 다행이야. 셰리던 부인이 말했다. 로라, 다들 모이라고 해. 커피 좀 마시자. 난 지쳤어. 그래도 정말 성공적이었어. 하지만 너희들은 왜 이런 파티를 고집하는 거니? 모두가 천막에 모여 앉았다. 샌드위치 드세요, 아빠. 제가 이 깃발을 썼어요. 고맙다. 시리던 씨가 한 입 먹자 샌드위치가 사라졌다.
그는 한 입 더 먹었다. 오늘 일어난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 못 들었지? 그가 말했다. 여보? 부인이 손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그 일 때문에 파티를 거의 망칠 뻔했다고요. 로라는 우리가 파티를 미뤄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 로라는 그 일로 놀림당하고 싶지 않았다. 어쨌든 끔찍한 일이었어. 셰리던이 말했다. 그 남자는 결혼도 했었어. 바로 아래 골목에 살았고 아내와 5-6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고 하더군.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셰리던 부인은 컵을 만지작거렸다. 정말 눈치 없는 아빠였다. 갑자기 부인이 고개를 들었다. 식탁 위에는 먹지도 않고 버려진 샌드위치, 케이크, 크림빵이 놓여져 있었다. 모두 버려질 것이었다. 부인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좋은 생각이 있어. 부인이 말했다. 바구니 하나를 만들어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훌륭한 음식을 좀 보내는 건 어떨까? 어쨌든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거야. 그렇지? 그리고 분명 이웃들이 그 집을 찾아올 테니 준비된 음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로라? 부인이 벌떡 일어섰다. 계단 옆 찬장에서 큰 바구니를 가져오렴. 하지만 엄마, 정말 좋은 생각일까요? 로라가 말했다. 다시 한번 참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들 모두와 다르게 느꼈다. 파티에서 남은 음식을 가져간다면 그 불쌍한 여자가 정말 좋아할까? 물론이지. 오늘 너 정말 이상하다. 1-2시간 전에는 우리가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네, 알겠어요. 로라는 바구니를 가지러 달려갔다. 부인은 바구니에 음식을 가득 채웠다. 네가 직접 가져가렴, 로라. 부인이 말했다. 지금 그대로 내려가. 아니, 기다리렴. 이 백합도 좀 가져가고. 그런 계층의 사람들은 아름백합에 감동하거든. 꽃줄기가 레이스 드레스를 망칠 거예요. 실용주의자 조스가 말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 제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다행이었다. 그럼 바구니만 가져가거라, 로라. 부인은 로라를 따라 천막 밖으로 나갔다. 로라, 무슨 일이 있어도... 뭐라고요, 엄마? 아니, 그런 생각을 아이 머릿속에 넣지 않는 게 낫다. 아무것도 아니다. 얼른 가. 로라가 정원문을 닫을 때쯤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큰 개가 그림자처럼 지나갔다. 길은 하얗게 빛났고 아래쪽 움푹 파인 곳에는 작은 오두막들이 짙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오후가 지나가고 나니 얼마나 조용한지. 그녀는 이제 언덕을 내려가 죽은 남자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지만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다. 왜일까? 로라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키스와 사람들의 목소리, 반짝이는 스푼, 웃음, 밟힌 잔디 냄새가 그녀의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다. 다른 것을 위한 공간은 없었다. 참 이상했다. 그녀는 창백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그래, 정말 성공적인 파티였어. 연기가 자욱하고 어두운 길이 시작되었다. 쇼를 들은 여성과 남성용 트위드 모자를 쓴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갔다. 남자들은 울타리에 기대 있었고 아이들은 문간에서 놀고 있었다. 초라하고 작은 오두막에서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중 몇몇 곳에서는 불빛이 깜빡였고 개처럼 생긴 그림자가 창문을 가로질러 움직였다. 로라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갔다. 코트를 입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의 레이스 드레스가 얼마나 빛나는지, 그리고 벨벳 리본이 달린 큰 모자,
다른 모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있을까?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여기 온 것이 실수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실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할까? 아니, 너무 늦었다. 이 집이 맞는 것 같았다. 틀림없었다. 어두운 사람들이 밖에 서 있었다. 문 옆에는 목발을 짚은 아주 늙은 여자가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신문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로라가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가 여기로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로라는 몹시 긴장했다. 벨벳 리본을 어깨 너머로 던지며 옆에 서 있는 여자에게 말했다. 여기가 스콧 부인의 집인가요? 그러자 그 여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아가씨.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하느님 도와주세요라고 작게 말하며 작은 길을 걸어가 문을 두드렸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아니면 무엇이든 덮어쓰고 싶었다. 심지어 저 여자들의 숄이라도. 그냥 바구니를 두고 가야겠다고 그녀는 결심했다. 바구니가 비워질 때까지 기다릴 생각은 없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작은 여성이 나타났다. 스콧 부인이세요? 로라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들어오세요 아가씨라고 대답하고는 복도 안으로 들어갔다. 아니에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바구니만 두고 가려고요. 엄마가 보내셔서. 어두운 복도 안의 작은 여자는 로라의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가씨. 그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고 로라는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연기가 자욱한 램프가 켜진 작고 낮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불 앞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젊은 아가씨가 왔어. 그녀는 로라를 향해 돌아서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제가 그녀의 언니예요, 아가씨. 그녀를 이해해 주시겠죠? 물론이죠. 로라가 대답했다. 제발 그녀를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바구니만 두고 가려고. 그 순간 불 앞에 앉아있던 여자가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부풀어 올랐고 빨갛게 부은 눈과 입술은 끔찍해 보였다. 그녀는 로라가 왜 거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보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 낯선 사람이 부엌에 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걸까? 무슨 일일까? 그 불쌍한 여인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졌다. 괜찮아. 내가 대신 젊은 아가씨에게 고맙다고 할게. 그리고 다시 그녀는 말했다. 제 동생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가씨. 그리고 그녀의 얼굴도 부어오른 채 억지로 미소 지었다. 로라는 그저 이곳을 나가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 복도로 나왔다. 문이 열렸다. 그녀는 곧장 죽은 남자가 누워있는 침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를 보고 싶으시죠? 그렇죠? 엠의 언니가 말하며 로라를 지나쳐 침대로 갔다. 겁내지 마세요, 아가씨.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상냥했다. 그림 같아요. 아무 흔적도 없죠. 그녀가 시신을 덮은 천을 내리며 말했다. 로라가 다가갔다. 거기 젊은 남자가 누워 있었다. 깊이 잠든 것처럼 누워 있었다. 어찌나 곤하게 잠들었는지 여기 두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를 깨우면 안 된다. 그의 머리는 베개에 파묻혀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감긴 눈꺼풀 아래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는 깊은 꿈에 빠져 있었다. 가든 파티와 바구니와 레이스 드레스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는 그런 것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놀랍도록 아름다웠다. 사람들이 웃고 밴드가 연주하는 동안 이 놀라운 일이 골목길에 나타난 것이다. 행복해, 행복해.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잠든 얼굴이 말했다. 그랬다. 그는 만족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울어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는 방을 나갈 수 없었다. 로라는 큰 소리로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제 모자를 용서해 주세요. 로라가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애매 언니를 기다리지 않았다. 로라는 혼자 침실을 나와 길을 따라 어두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골목 모퉁이에서 그녀는 로리를 만났다. 로라, 너니? 그가 그림자 밖으로 나왔다. 엄마가 불안해하셨어. 괜찮아? 괜찮아, 로리. 로라는 그의 팔을 잡고 몸을 기댔다. 너 우는 거 아니지? 로리가 물었다. 로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로리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울지 마. 그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웠어? 아니. 로라가 흐느끼며 말했다. 그저 놀라웠어. 하지만 로리. 그녀가 말을 멈추고 로리를 바라보았다. 삶이란 게...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삶이란 게... 하지만 삶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충분히 이해했다. 삶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니? 로리가 말했다.